5살짜리 딸에게 수표를 훔치라고 지시를 하다가 검거가 됩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이 엄마가 딸이 가져온 것은 나뭇잎이었다. 이런 이제 좀 황당한 주장들을 했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소장님의 반전 성격 같은 게 있으실까요? 그래서 저만의 반전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다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모습과 얼굴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제가 아주 기쁠 때는 어린이 같은 그런 밝은 모습이고요. 화가 날 때는 야차처럼 무서운 모습이 되기도 하고. 오늘은 다중인격 장애와 범죄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중인격 장애라는 명칭은 이제는 더 이상 정신과 진단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해리성 정체성 장애, 일반적인 증상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인격체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인격체일 때 예를 들어 철수, 영수, 홍수 이런 한 사람 안에서 여러 인격체가 있다고 한다면 영수일 때는 영수의 모습과 행동만 합니다. 그러다가 홍수가 되면 영수 때 한 일이나 했던 말들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피자를 시킵니다. 영수일 때. 그러다가 홍수가 돼요. 배달을 하는 분이 찾아오면 나 안 시켰는데 왜 왔느냐.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기억 상실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우울감이에요. 다른 인격일 때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주변 사람의 반응, 거짓말장애로 몰리게 되죠. 아무래도 계속해서 사회관계가 단절이 되고 우울해지고 섭식장애, 수면장애도 발생을 하고 다양한 형태의 복합적인 정신과적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지금까지 정신의학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리성 정체성 장애의 90에서 93% 정도는 아동 학대, 폭력 등의 트라우마입니다. 그 충격, 두려움, 이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적인 생체 활동이 일어나는 거죠. 가장 효과적인 방어 기제는 그 상황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철수일 때 부모로부터 아주 가혹한 학대를 당했다. 그때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학대받지 않는. 이것이 이제 해리성 정체성 장애의 발현 요인으로 지금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치료도 가능할까요? 치료에 대해서 역시 양론이 나뉩니다. 각 인격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 인격들을 상대해서 최면, 상담, 기법으로 점차 줄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태어나기 전 상황으로 돌려보내서 없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본인 인격 하나만 남도록 만드는, 혹은 어린 시절에 겪었던 끔찍한 기억으로 들어가서 해소해주는 그러한 치료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무엇이 옳다라고 할 수는 없고 환자의 특성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 방법이 통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무런 죄 없는 무고한 여성들을 살해한 케네스 비안치라는 연쇄살인범 사건인데요. 케네스 비안치가 검거가 됩니다. 문제는 신문하는 과정에서 자꾸 자기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범행에 대한 부인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오래전부터 그런 질병이 있다. 그 설명을 쭉 듣고 나서는 정신과 의사가 너 혹시 다른 사람이 된 적이 없느냐 이렇게 이제 유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 케네스 비안치가 스티브가 되죠. 그 스티브일 때는 아주 폭력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여성을 납치, 살해,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법정에서 심신상실을 주장을 합니다.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케네스 비안치가 아니라 스티브다. 스티브를 사형시키게 되면 전혀 죄가 없는 무고한 케네스 비안치를 죽이는 결과가 나타난다. 상당한 혼란에 빠진 거죠. 그런데 형사가 이 케네스 비안치의 면담 기록 증거 영상을 계속 보다가 딱 한 장면에서 문제를 발견합니다. 나는 스티브야 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스티브 걔가 말이야 라고 내가라는 I라는 1인칭을 써야 할 순간에 he라는 3인칭을 쓰는 장면이 포착이 딱 됩니다. 범행을 다 털어놓고 스스로가 처음부터 연기했던 사실을 자백하는 조건으로 사형이 아니라 종신형을 선고받는 그런 결과로 막을 내리게 되죠. 이 사건을 좀 각색해서 영화로 만든 것이 Primal Fear입니다. 천주교 주교가 아주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범인이 범행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이 사람을 면담한 정신과 의사가 다중인격 장애일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과연 이 사람이 제정신으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인가? 아니면 자기 스스로도 모르는 내면의 다른 존재가 범행을 저질렀고 원래의 범인은 전혀 책임이 없는가?
이 공방으로 이어지게 되는 법정 드라마가 전개가 되죠. 이 시대에 따라 조금 변하긴 하는데요. 과거에 정신질환을 악마의 소행으로 보던 시기에는 정신질환 자체만으로도 사형이나 장기 구금이나 이런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휴머니즘이 상당히 강하게 자리 잡았을 때에는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그 주장들이 강하게 대두가 되기도 했죠. 오늘날의 상황을 보자면 미국 같은 나라는 전문가 증인으로서 피고인을 감정하고 심신상실이라는 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법정에서 거의 93%가 그대로 채택되는, 또는 반대로 이 사람은 전혀 심신상실로 볼 수 없다라는 정신과적 진단이 내려지면 90% 넘게 법정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미국의 현재의 사법 통계이고요. 실제로 다중인격장애 진단을 받아서 무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도 있습니다. 빌리 멀리건이라는 강도 및 성폭행범인데요. 강도 행위를 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런데 이 빌리 멀리건이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자기의 범행을 잘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범행 전에 오랜 동안 이 정신과적인 문제가 발견이 돼서 치료를 받아오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약 50% 남짓입니다. 절반 정도.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자체가 법정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판사의 법적인 판단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하거든요. 2008년에 제주도에서 한 30대 엄마가 5살짜리 딸과 함께 한 은행의 VIP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상황이 있었어요. 딸에게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수표를 훔치라고 지시를 하다가 검거가 됩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이 엄마가 정신과적 질환이 있다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되고 진단이 내려지게 되죠. 딸이 가져온 것은 나뭇잎이었다. 이런 이제 좀 황당한 주장들을 했는데, 그것을 정신과적으로는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고 한다라고 했고, 그것을 이제 판사가 받아들이게 되죠. 다중인격 하면은 무조건 범죄를 저지르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이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인해서 발생하는 범죄,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빌리 멀리건 사례가 그런 경우죠. 대부분의 해리성 정체성 장애 환자들은 수시로 기억을 상실하고 우울하고 몸에 활력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해리성 정체성 장애와 범죄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정신과적 질환은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복잡합니다. 어떤 정신의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미친 세상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미친 거다. 과연 어디까지가 정상일까요? 그건 누구도 단언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 정신과적인 환자들입니다. 다만 그것을 격려와 사랑으로 극복하고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이냐, 아니면 약을 먹어야 할 정도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물론 범죄라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도 없고 정당화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